좀 넉넉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휴식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말수를 좀 줄여보고 휴식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전 타임에는 휴식을 4분밖에 못 드려서 첫날에는 왜냐면 첫날에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휴식을 첫날에는 15분 막 이렇게 드렸는데 15분, 20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는 이 동안에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첫째 타임에는 4분밖에 못 드렸는데 과연 이번 타임은 몇 분을 드릴 수 있을까? 말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대와 평등으로 전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 공무직분의 4월 조합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뢰가 있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운동 선봉에서 투쟁하시다 산하신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첫날 시작하는 월요일 날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경남 진주에서 저희 화물 연대에 가셨던 화물 노동자 분이 10시에 그 연대투쟁을 하시다가 소속은 전남 소속이셨거든요. 투쟁하시다가 경찰의 공권력에 맞서서 투쟁하시다가 10시에 사고를 당하셨고 10시 50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엔 11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2명이 또 다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 물류 차량이 2.5톤이었고 그 차량이 사망하신 동지를 그냥 밟고 지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은 있으셨는데 결국에는 심정지로 사망하셔서 그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네. 네, 묵념 바로. 다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좋은 일은 한데 없고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교육을 끝나고 바로 있었던 이제 일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3월 26일 날 권익위 위원장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전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그 권익위 홈페이지에 일정에 이런 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기 110 콜센터 격려 방문. 격려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네. 네, 격려는 다들 받으셨죠? 네, 그럼 격려를 어떻게 오신 걸까요? 네, 격려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일정에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3월 일정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새긴 것도 사실 처음이라 네, 일정을 확인할 때마다 보면 이렇게 새겨진 게 잘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겨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11시 11시 한 반쯤 도착하기로 되어 있으셨는데 더 일찍 오셨어요. 더 일찍 와서 센터 둘러보시고 센터에서 보고 받고 센터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 사무장님이랑 저랑 이제 오찬 모임을 같이 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상담사들이 전 부처의 일을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 마음으로 많이 느끼고 간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 시간 반 정도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는 1시간 반 동안 혼자서 1시간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느끼지 말아라. 넌 충분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실행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느낀 마음을 실행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 통합이 되는데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15명을 축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그리고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 부처에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처 중에 전문팀이라는 팀을 또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무 환경은 이렇게 열악하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소속 기관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기구인 거죠. TF팀. 임시기구예요. 그래서 저희 계약서 쓸 때 저희는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쓰는 게 아니라 정보합동민원센터장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시조직이 없어지면 저희도 없어집니다. 허나 단협에 기재되어 있죠. 함부로 우리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보다 단협이 우선시 되어서 함부로 우리를 없애거나 삭제하거나 축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늘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국감 이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우리는 왜 소속기관이지? 우리는 왜 권익위의 소속기관으로만 남아야 되지? 그럼 소속을 바꾸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행안부로 바꾸면 안 돼?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면 안 돼? 전 부처의 일을 다 하는 거고 국무총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면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국감의 질의를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되게 무모하게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던지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한다고 하면 소속기관이 아니라 권익위
직제가 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한테 직제에 대한 고민도 해라. 우리는 왜 소속기관으로 있어야 되냐? 이렇게 큰 단위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 임금을 주고 정부의 방침이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까 너네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일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직제의 필요성을 어필을 했고, 사측의 입장은 그겁니다. 매년 하는데 안 된다. 그럼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쓰길래? 그래서 담당자인 네가 안 되면 권한 있는 위원장이 해보면 되지. 고민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거도 될까? 하고 던졌거든요. 그 다음 주에 해결이 됐어요. 1년 동안 노사협의회에서 야간 노동자들이 한겨울에도 찬물로 손을 씻어야 되고 한파에도 난방이 없다. 라는 걸 청사관리소, 국무조정실, 담당자, 저희 권익위 담당자 이렇게 쪼았는데 안 되는 걸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인데 야간 노동자 20몇 명 되는 노동자가 한겨울에 그리고 한여름에 에어컨이 안 되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손 씻어야 되고 추운데 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사관리소에서 안 된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국무조정실 통해서 청사관리소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엔 예산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참아야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답변이 왔습니다. 순간 온수기를 샀답니다. 예산을 확보했대요. 그래서 생각한 게 위원장한테 말하면 되는구나. 그럼 위원장한테 얘기할 걸. 진작. 근데 위원장, 그 전에 위원장한테 보낸 메일이 아직도 열람이 안 돼서 네, 이번 위원장한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도 있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얼마 만에 될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희 이제 고유가 관련해서 절약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힘들고 그게 조금 지나서 안정이 되면 순간 온수기를 설치해서 야간 노동자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놨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도 설명드렸듯이 현장기획단 회의가 거의 마지막 회의였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직위원회의 현장기획단들이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중앙행정기관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공감해서 이거를 정부에다가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무리 회의였고요. 이때는 뭐 문체부 담당자, 국방부 담당자, 그다음에 산림청, 여기 이 경찰청인데 경찰청 뒤에 국가보훈부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산림청, 여긴 환경부였어요. 기후에너지. 예. 그리고 산림청 이렇게 해서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나왔었고, 저희도 국가보훈부가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이 국가보훈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명절상여금 120% 받아서 60% 받았잖아요. 설에는. 근데 저분들은 20만 원인가 밖에 못 받아요. 아직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투쟁을 하셨고, 저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은 그 묘지 있잖아요.
대전이랑 현충원 이런데 관리하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뭐 어디가 뭐 잘못됐다라고 공무원들한테 혹은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가 알려주거나 각 뭐 그 행정 각 지자체 아니 지방 쪽에 그 담당하시는 국가보훈청 뭐 이런 데에 문의가 가면 이분들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는 하시죠. 근데 급여는 최저임금이다.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고 명절 상여금 뭐 이런 상여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현저히 차이가 나서 파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전국에 인원이 또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힘들긴 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회의는 했고 이 회의한 걸 가지고 5월 7일 날 중앙행정기관 이제 대표자 회의 때 한 번 더 이제 마무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같은 날이어서 제가 끝까지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누가 저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면 제가 나오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셀카 막 이렇게 제가 찍으면 예쁘게 나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셀카 찍어서 막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현수막 위주로 사진은 찍었고 여기에 나왔던 단위들이 이제 5월에 저희랑 함께 일할 국세청,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보, 한국장학재단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아직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원청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하청이랑이 아니라 원청교섭을 노조법 2.3조 개정에 의해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그 중에 국세청이 인정이 됐죠. 국세청이 원 사용자는 국세청이 맞다라고 진호위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청이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나와서 이제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일 날 이게 사실은 뭐 분해의 자격으로 간 거는 아니었지만 이걸 넣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정 때문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운수 노조는 산별 노조, 그러니까 산업별, 콜센터는 콜센터끼리 묶고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끼리 묶고 또 뭐 환경, 대학 사업장은 대학 사업장끼리 묶고 이렇게 그런 단위별로 산업별로 묶어서 활동을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요구하는 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고 임금 수준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는 저만큼 받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 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산별 전환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의원 대의를 열어서 대의원 대대를 열어서 이제 결정 짓는 날이었는데 성원이 4명이 모자라서 회의에 그치고 끝냈습니다. 성원이 넘어야 그 회의한 걸 가지고 결정도 짓고 뭐 이런저런 결정해서 다음번에 다 나아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성원이 안 돼서 회의로만 그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각 조직별로 우리도 우리만의 사안이 있는 것처럼 조직별로 사안이 있어서 성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앞에 넣었는데 다산 콜센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실천 전략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15일 날 아까 그 정책대대에 가서 다산 콜센터 지부장이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27일 날 이런 세미나 하는데 권익위에서 8명 오더라.
근데 네 이름은 없던데? 너는 안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하는지 몰랐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사측에서 정보 공유했을 거야.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라면 너네 다른 간부라도 보내줘.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모르는, 저한테는 공유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가려고 8명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서울센터장, 정보합동민원센터장 들어있었고, 여기 있지. 정보합동민원센터장,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업 설명회 하고 할 때마다 오는 과장. 이렇게 해서 과장, 그 다음에 권익위의 정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그 다음에 각 운영실의 실장 둘 하고 뭐 등등 몇 명이 해서 한 8명이 맞춰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나도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아니 와도 되지. 근데 인원이 70명밖에 안 돼서 너를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랬더니 무조건 넣어줘야지. 권익위 1명 빼더라도 난 무조건 넣어줘. 라고 우겨가지고 다산콜의 그 정책실장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저를 초청자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산은 노사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재단 이사장이 노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조가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자리 배치도 제가 급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배치도 이렇게 권익위들 모여있는 자리에 제 이름을 넣어줘서 예, 이렇게 모여서 앉기는 앉았는데, 사실 이 전략 세미나는 작년에 그 감정 노동자 보호에 대한 컨퍼런스 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것도 설명을 이제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권익위가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오는 뭐 민원들,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뭐 하는지에 대한 걸 사례 발표를 한 게 있었어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거기에 이 전략 세미나는 거기에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보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어떻게 고통을 조금 줄여줄 것인지,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그런 발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들었으면 현장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저희 현장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 현장은 아직도 계속 제자리 걸음니다. 작년에 그렇게 듣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뭔 다른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근데 이날 그 전략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티타임이 있었거든요. 티타임이 있었는데 티타임에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티타임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부시장, 서울시 부시장이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정훈 대표가 머리가 너무 큰데 이정훈 대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 이재 이사장이에요. 다산콜센터. 그리고 그 서울 센터장 김남두 센터장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여기 저희 그 빈임금 통합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 이름이 양동훈 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앉아 있고 여기가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저희가 산재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뭐 사업장이 피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의료보험료가 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불이익이 생길까봐 신청을 못하는 사업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까 봐 신청을 못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산재로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들을 인정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나 검토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정노동센터라고 해서 이날 이 전략 세미나에 대해서 진행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 컨퍼런스 때도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에 초빙을 하고 싶은데 비싸요. 대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가능할지 그랬는데 대표님은 늘 그러죠. 가격 생각하지 말고 불러라. 언제든지 가겠다.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뭐 이런 센터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만났을 때 이제 세미나도 다 끝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정사무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치도 되게 빠르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이번에 권익위 비긴급 통합한다면서요. 그래서 한국능력협회 얘네들이 요청한 거 있던데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요? 하측은 아무것도 공유 안 해줘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정세몽은 얼굴이 갑자기 막 썩어내리면서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더니 이 이정훈 소장이 그래? 그런 거 다 알려줘야지 왜 노조랑 얘기를 안 해? 안 알려줬으면 내가 알려줄게. 전화해. 또 술 한잔 해야지.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소장님 가지 마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술 먹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무관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이분이세요? 이러면서 저도 대놓고 대놓고 우리 사무관님이 우리 이정훈 대표 같은 분 초빙해가지고 우리 막 교육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감정노동자 교육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잘 얘기해볼게요. 소장님 전화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하는 말이 한국능률협회에 있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 그러고는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센터장님이랑 여기 오실 때도 재단 이사장이랑 아마 점심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 티타임 하러 내려오시면서도 두 분이서 걸어오실 때 제가 센터장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서울센터장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한테 더 반갑게 더 친하게 우리 원래 알던 사이잖아. 그러면서 제가 이사님 잘 계셨냐 차 한잔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다. 꼭 시간 내서 가겠다. 그랬더니 이사님도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차 한잔 마시기가 힘드네. 꼭 차 마시러 와 하고 나중에 가실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 마시러 오라고. 그러면서 아마 이 센터장이나 권익위 쪽에서 조금 입장이 우리 분회가 다른 데 나가서도 우리 노동조합이 다른 데 나가서도 이렇게 작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또 오셔서 아마 느끼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간 통합에 대한 게 저희한테는 아직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아는 게 없다고 하는데 보면 이때 설명을 하시는데 벌써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는데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조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회의 이후에 저희 교육 이후에 생긴 일정들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1일 날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얼마 오르지 않아서 실망을 했고,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숙명여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잔당이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항의하는 민주노총은 항의를 했고 첫 회의 때부터 퇴장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게 정무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정무위원 중에 이게 과연 노동자를 생각해서 하는 위원으로 선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건 무조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4명의 민주노총에서 4명의 위원이 들어가는데 1명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고 거부로, 그리고 3명은 참석해서 그냥 회의 도중에 퇴장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같은 날 저희는 이제 한창민 의원실을 비긴급 통합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유가 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측이랑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원실을 방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논의를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논의보다 제가 그동안 매치게 너무 많았나 봐요. 한 2시간 동안 정말 하소연만 하다 온 것 같아요. 하측이 우리를 이렇게 기만하고 있다라는 그걸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회 했던 거, 2회에 걸쳐서 사업 설명회 했던 거, 그리고 우리한테 준 설명 자료랑 다른 기관에 배포한 설명 자료, 이런 것들 타임라인으로 뭔가를 달라고 했는데 사측이 거부했던 거, 그 다음 또 저희가 그 고유가 지원금이 4월 말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사측에 물어봤을 때 별로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냥 110 저희한테 제보 많이 주셨더라고요. 110 번호가 안내된다는 거 제보 많이 주셨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그 기관에서 그냥 아예 행정안전부나 국민비서나 이런 데서 저희 번호밖에 쓸 수 없는데 거기에 얘네가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나름 성명문을 사실 4월 초에 그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부터 저희는 성명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발표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아예 전담팀이 나왔으니까 번호가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예, 1670-2626 번호 나왔으니까 그 번호로 얼마만큼 안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번호 그쪽에서 안내 못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다시 강성이 돼서 돌아왔을 때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리고 비긴급 통합에 대해서 설명회를 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팀장님들도 앉아 계셔서 뭐 같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질의한 건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연구용역에 참석 가능하냐, 실무 협의회에 노조 참석 가능하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정해진 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된다고 치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건 너네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 그럼 내년에 상향 평준화해서 재정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요구했을 때 재정 당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1번 연구 영역, 2번 실무 협의회 노조 참석 안 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실무는 우리가 하는데 너네들은 왜 안 돼? 그거는 납득할 수 없어. 근데 우선 뭐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너네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라고 해서 그건 아 그래? 그러면 재정당국에 재정 요구했을 때 거부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걸 정치하자고 합니까? 우리가 정치하자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인 예민한 문제여서 답변할 수 없다. 그건 다른 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계속 뭐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꼬집어서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하나는 전날 우리한테 수요조사 했잖아. Q&A 수요조사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줘 라고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양동훈 과장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제 받긴 받았는데 저녁에 늦게 받아서 다 못 읽어봤어. 그래서 답변 못해. 그쵸? 그래서 답변 못해. 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질의 내용 읽어보고 문서로 답변해줘 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서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기관으로 연결하는데 정부 부처 기관으로 연결하는데 제일 쉬운 예로 권익위 우리는 권익위 소속이니까 권익위로 연결하면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지만 권익위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 그거 기관 통합되고 나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했더니 거기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안 받아? 지금도 잘 안 받아? 그래서 응, 지금 잘 안 받는다니까? 그랬더니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 받을 때까지 해. 그랬더니 그럼 그때도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안 되는 걸 나중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그거를 왜 기관 통합하는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지? 라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팀장들이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저기 쓸데없는 에너지를 팀장님이 여기다 쏟으실까? 뭘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바보 멍청이들이라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저걸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자르고 나갔습니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진짜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나올 뻔했거든요. 우리의 기관명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온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비긴급 통합을 과연 맡길 수는 있을까? 모든 질문의 대답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라는 건데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걸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보내고, 다음날 권익위 담당자를 그 단협, 저희가 저번 달에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오타 수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다음날 만났는데, 4월 6일 날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쟤네들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니? 그랬더니 알려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럼 알겠어. 그러면 쟤네들은 쟤네들 할 수 있는 걸 하게 냅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늘 잘하던 거 언론에 노출하고 우리 이렇게 그지 같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이제 또 발에 땀나도록 떼야 되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볼게. 그랬더니 제발 그만해. 그런 건 하지 말아줘. 이제 막 그러면서 저희한테 비긴급 통합 용역, 연구 용역에 참석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20날 교육 첫날 끝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대신 네가 대표로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되면 할래?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못하는 게 될까봐 오케이, 나 24일 날 내일 시간 돼. 그때 아니면 안 돼. 그때로 무조건 맞춰줘. 라고 했더니 오케이 해서 내일 인터뷰를 합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서를 받지 못했고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것들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는 할 텐데 2차 설명회 끝나고 추가로 노조만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도 저들은 빈손이었거든요. 저들은 빈손이었고 그리고 그 빈손에 왜 만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2차 설명회에 너무 대답해 준 게 없었고 노조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냥 변명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아무런 대책도 서류도 타임라인도 우리가 요구했던 답변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 보면 그래서 저들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민 의원실에서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2시간 넘게 하는 동안에 공공운수 노조에서 이제 기재부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기획예산처죠. 예산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찾아갔었고 이제 올해도 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갔었기 때문에 저는 배제될 줄 알고 기대도 사실은 안 했었는데 저희 공무직이 4단위가 산별로 4분류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교육 때. 교육공무직,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직,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무직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저번 달에 설문조사한 거 기억나요? 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링크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내 임금에 만족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질문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통계를 냈고 그 통계 결과에 따라서 각 담당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도 그거였거든요. 13일날 4월 13일날 했던 그 기자회견도 공공기관 그러니까 하청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그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상담을 했습니다. 논의도 하고 이제 5월, 6월에는 AI 관련해서 논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같은 콜센터이긴 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저희는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올해 비긴급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 작년에 근속수당이 인정받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정당국에 요구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때 요구했을 때 우리의 예산을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삭감하거나 거절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해야겠죠. 그래서 일정이 조금 급하게 잡히긴 했는데 다음 달 월요일 날 저희 고유가 지원금 실시되는 27일 날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담당자에게 많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작다면 핵심적인 얘기들만 해서 우리 단위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전국에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표로 3명만 갑니다. 3명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에서 1명 가고 그 다음에 문체부는 우리 국정방 다녀왔잖아요. 박물관 다녀온 그 사람들 대표로 해서 1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위 1명이 가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속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탄탄하게 해서 다녀올 생각이에요. 요거는 월요일날 교육받으셨던 분들은 못 들은 얘기라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혹시나 주변에 동료들이 여쭤보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년에 2번 큰 대회가 있죠. 전조합원 참석을 요구하는 대회입니다. 노동절인데 이번에 노동절이 연휴랑 합쳐져서 힘들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서울이 아니에요. 수원역 앞에서 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맨날 노동절 때 서울로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버스도 대절하고 숙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선들도 많고 인원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각 단위별로 본부별로 지역 본부별로 부산, 경남, 전북, 전남,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좀 본부별로 지역 본부별로 모이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하고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 지역 본부 위주로 해서 수원에서 모입니다. 맨날 과천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하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힘드셔서 참석률이 낮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대회는 3시예요. 본대회는 3시인데 1시 반부터 사전 대회를 하고요. 대의원들 통해서 저희가 인원 취업은 할 테지만 1시 반 전에 만약에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저희는 모여서 점심을 좀 먹어보려고 해요. 서울에서 할 때는 인원 취업해서 저희가 샌드위치 근처에 식당에 먹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준비하고 이러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원역에 AK도 있고 식당들도 많고 하니까 점심을 같이 좀 거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경기 지역본부 대회 사전 대회다 보니까 경기 지역지부에서도 발표는 합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경기 지역지부 대표로 해서 원청교섭에 대한 지금 화성시가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청교섭을 받아들였고 한국자벌드가 경기 지역지부 소속인데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자벌드 아시죠?
네, 거기가 지금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서 원정교섭이 지금 지부에서는 두 군데가 된 단위가 사실은 잘 없는데 저희 그래서 경기 지역 지부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발언도 하니까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절대 못 가! 뭐 이런 사람 없구나? 첫날에는 있으셨거든요. 아무리 비싸도 일본 여행, 난 일본 여행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그럼 11월은 픽스다. 그랬는데, 간만에 수원역이 얼마나 번화가가 됐는지 안 오신 분들은 구경도 오시고, 만난 점심도 드시고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혹시 저희 활동 보고는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 이번에 더 많이 떠들었어. 어떡할 거야? 지금 시간 딱 3시인데요. 5분만 쉴까요? 10분 가능할까? 네. 그러면 10분 쉬시고 10분 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조합원 정원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부회장님이 놓치신 얘기 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통합추진단 회의를 저도 업적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1차하고 2차를 참여했었는데 1차 때는 정말 저희를 약간 개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고 무슨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저게 문제가 될 거다 하면 통합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이게 가지치기만 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만약에 기획예산처 가서 까이면 어떡할 거니 했을 때도 답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분회장이 만약에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외부의 어떤 스타일로도 돕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담당자 눈이 좀 너 뭐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너무 열받았어요. 사실 우리를 욕구인 게 아니라 결국 다 조합원들이나 우리 상담사들을 약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회장이랑 사무장님이랑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를 되게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이제 두 번째로 만날 때도 저는 좀 이렇게 옵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1차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역시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인 거는 늘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 약처방하듯이 막 이렇게 했던 걸 이번엔 좀 타파해보자, 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좀 저희는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현장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야 이번에 만약에 콜 많아지면 성과평가 하지 마 부터 휴식 시간 충분히 확보해 줘. 그리고 교육을 충분히 할 시간을 확보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우리가 플레이어인데 우리 빼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자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해서 알았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5월 10날이면 너무 급해서 너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지원금이 다 모든 걸 다 빨아들일 건데 괜찮겠냐 이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고 했었을 때 귀담아 듣지를 않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차근차근 저희가 설명을 했더니 그래 근데 아까 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왜 5월 10일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5월 10일을 선택했냐 그랬더니 너희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110 센터가 개소한 지 19년 되는 날이래요. 그게 뭐.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열업이 되면 음주를 할 수 있는데 뭐래네 이러면서 막 거기에 계속 자꾸 서사를 부여해서 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됐고 우리 다음 주에 조합원 교육을 하는데 가서 뭐라고 좀 전달을 해주면 되겠어? 라고 했더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 5월 10일을 발견하는 순간 유레카를 외쳤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어이없죠. 그 며칠 전에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옛날에 충주 청포맨 하시던 분이 그 누워서 시머스 침대 보셨죠? 누워서 나 불면증이 하는데 그냥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고 주무시던데 제가 김선태 못지않게 여러분을 재울 것 같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AI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상담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또 저희가 상담 노동자이지만 세계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 특히 요즘 전쟁을 둘러싸고 AI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교육할 때 바둑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세요? 알파고, 그죠? 그 바둑에서 승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그 승률 100%의 그 세계가 지금은 전쟁터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시대마다 전쟁마다 그 히트 상품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걸프전 할 때 기억나세요? 테레비로 막 전쟁이 막 생중계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때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AI와 합쳐진 드론이 전쟁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러시아에서 이거 일주일이면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지? 했더니 이제 그때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수도인데 그 키이우까지 얘네들이 자기네들 탱크랑 전차랑 막 군용 트럭이랑 이런 거를 쫙 깔아가지고 간다. 3일 안에 이 전쟁 끝내겠다. 이러고 갔었거든요. 이 행렬이 64km였어요. 그러면 64km면 서울에서 어디? 그죠? 맞아요. 안산도 되고 이천도 되고 천안 그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이 자기네들 이런 군사 이런 거를 쫙 깔았어요. 그 옛날 같으면은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이면 바로 그냥 진짜 일주일 안에 끝내죠. 근데 왜 못 끝냈을까? 왜 아직도 전쟁이 끌고 있나 했었을 때 드론이 이 중간중간 나타나서 이 값비싼 무기들을 다 박살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계획이 다 100% 실패했냐 그건 아닌데 아무튼 굉장한 역할을 했었고 이 드론을 움직인 것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어떤 군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드론 날리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야! 이러면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해서 이 전함들이나 이런 탱크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계속 교착 상태에 있어서 일주일, 3일 만에 끝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5주 만에 그냥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17년 만에 모스크바 함이 격침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얘네가 이제 오밤중에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드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경보가 울리고 승조원들이 다들 이 드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전에 키이우 깔아놓고도 이제 잘 안 됐으니까 드론이다 이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얘는 미끼였어요, 미끼. 그 옆에 얘네들이 다 저기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넵튠 미사일이 딱 2대가 정확하게 무기고 같은 핵심 그 시설을 딱 찔러가지고 얘네들이 침몰을 당한 거예요. 보통은 이거 하나 쓰러뜨리려면 미사일이 한 10발 이상은 해야 침몰시키고, 이게 11,000톤인가 정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격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을 때는 그 타격하는 드론이 실제로 타격을 해서 좀 얘네들을 초토화시킨 거고, 이거는 얘가 살짝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만 쳐다보느라고 실제 미사일을 못 피해서 격침이 당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너무 창피하니까 아니야 이거 이제 우리 이거 격침 당한 거 아니고 화재가 그냥 실수로 난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격침이 그러니까 미사일한테 맞아서 떨어진 게 맞더라라고 이제 된 겁니다. 이 군사 용어인데 킬체인이라는 걸 저희가 좀 알아야 그 뒤 얘기를 진행할 때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떤 표적을 처음에 딱 탐지를 하고 나면 딱 식별을 해요. 얘가 이제 적군인지 아군인지, 죽여야 될 애들인지 살려야 될 애들인지를 하고 나서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딱 하면,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틈을 봐서 추적을 하다가 타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여기서 뭐가 잘못됐지, 뭘 더 보강을 해야 되지 하면 다시 처음부터 탐지해서 식별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 이걸 저희가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과정들이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과정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깃을 만들 때 1년에 많이 만들어야 5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AI하고 결합해서 보니까 하루에 100개도 만들어낸대요. 하루에 100개도 만들어낼 정도로 이렇게 됐고, 지난 우크라이나부터 22년부터 전쟁들이 쭉 이렇게 있어 왔잖아요. 처음에 AI를 이제 이런 군사 기술에 쓴다고 했었을 때, 무조건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어서 최종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된다. 그걸 저희가 뭐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막 인공 청소에 가까운 걸 막 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있는 게 맞아? 아직도 사람이 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그 과정마다 있는 게 맞냐고 했더니, 걔네들 말이 잘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인더 루프가 아니라 온더 루프라고, 잘 지켜보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 뭐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인간의 역할이 아예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드론이 전쟁에서 워낙 이렇게 그러니까 핫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론끼리 서로 신호를 서로 교란하고, 그죠? 서로 좌표를 조작하고 이런 일이 막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때리겠다고 이제 폭탄을 잔뜩 실은 드론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벨리우스라는 자기네 나라 쪽에 도로를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잠자리채 같은 이런 드론이 있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드론들을 이렇게 낚아채는 거 있잖아요. 잡고 아니면 폭발시키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 전파 방해를 받으면 이렇게 신호를 차단당한다든가 좌표 조작이 되니까 아예 광섬유를 드론에다가 돌돌돌돌 말고 가면서 광섬유를 뿌리면서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전쟁터마다 지금 모든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전쟁터를 자기네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좀 공고히 하고 떼돈을 버는데 쓰고 있는 데가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라는 이름 자체가 반지의 제왕, 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에다 뭐 유리구슬 같은 거, 수정구슬 같은 거 있다면서 다 꿰뚫어 보는 거기서 저 이름을 따왔고,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어떤 타겟을 생성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 플랫폼 이름이 고담이에요. 고담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고담. 네, 배트맨.
배트맨에서 굉장히 부패하고 왜 어두컴컴하고 하는 그런 그 부패한 시티를 나타내는 게 고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왔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군인을 실제 전장에다가 내보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내무반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끼리 땀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부대끼고 하는 이런 내무반이 향후에는 이렇게 로봇들이 충전하고 있는 어떤 대기소 같은 그런 걸로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 이번에도 책을 하나 보고 있긴 한데 이 최재훈 교수의 인간 없는 전쟁이라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책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이분이 브런치를 엄청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이야기나 이런 소식, 전쟁이라든가 이런 AI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걸 알아보시려면 그분의 브런치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에서 좀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 이게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하루에 100개의 표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어떤 그 살상 알고리즘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떨 때 쓰죠? 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개 결국은 때려 부시거나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타겟을 생성하는 건데 거기다 복음이라는 이름을 얘네들이 붙이는 거예요. 라벤더는 어떤 거예요? 라벤더 하면 향도 있고 꽃도 있고 좀 낭만적인 이름의 대명사인데 이거는 그 탐지에서 얘네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살생부를 막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 이름에 라벤더를 붙였어요. 그다음에 연금술사는 소설로도 되게 유명하고 철을 금으로 만드는 뭐 이런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는 실시간 위협이 감지가 되면 바로 사살을 지시하는 태블릿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연금술사예요. 그리고 이 라벤더로 살생부를 만들 때 10명 중에 1명은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허용 가능한 수치로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그 김지훈가 하는 배우가 레이먼 키닝과 요리사랑 결혼했을 때 계속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막 그래갖고 알고 봤더니 김조원이 동네에 살더라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얘네들은 인간이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남자면 넘기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만약에 10대 중에 한 대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 아니면 뭐 엑셀이 안 들어 이런 거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10명 중에 1명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각 지휘관에 따라서 같이 따라 죽어도 되는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하급 지휘관은 10명에서 20명, 중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따라 죽어도 되는 사람들을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상에서 돌아다니면 타겟이 자꾸 되고 감시가 되고 추적을 당하니까 지하로 많이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하에도 폭격 좌표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보내주는 그 알고리즘 이름은 지혜의 심연입니다. 이 이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여기다 이렇게 낭만적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게 미화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Where is Daddy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타겟을 딱 지정해서 계속 추적하다가 얘를 언제 때릴 거냐를 결정하는 그 알고리즘의 이름인데 Where is Daddy? 그 사람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Where is Daddy라고 해놨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슨 왕비 어딨어, 뭐 어딨어, 막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약간 게임 모드인 것 같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결국 팔란티어나 이런 쪽 회사 사람들일 텐데, 약간
중2병 걸린 애들 아닌가? 약간 전 이런 생각도 살짝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진짜 사람이 최종적으로 AI가 혼자 판단해서 다 하는 거 아닌 거 맞아? 맞아? 막 물어보면 이 국방부 관리들은 걱정하지 마.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그때 이란을 딱 칠 때 첫날 그 미나브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7살에서 10살짜리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왜 때렸지 싶어 알아봤더니 16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군사 해군 기지였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알고리즘 상에서 여기가 해군 기지로 때려 부셔야 되는 곳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첫날 바로 여기를 때렸어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를 한 번만 때린 게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들 쫓아갈 거고, 의료진 갈 거고, 구조대 갈 거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살리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한 30분 뒤에 같은 장소를 또 때렸어요. 3번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원래 군사적으로는 그렇대요. 이게 군사 기지를 한번 어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얘네들을 구하러 오는 거는 민간인이 아니라 또 다른 군인이나 군대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블탭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용인할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사진은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던데 운동장에 작은 바디백에 애들이 이렇게 애들 시체가 이렇게 딱 이게 있는 게 이게 그 신문들에 막 났었어요. 그래서 국제사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그래가지고 처음엔 AI 개발사를 잡았죠. 니들이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야. 우린 몰라. 군사 조직에서는 그냥 군에서는 알고리즘이 최종까지 한 거 아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 사람이 봤다면 그걸 어떻게 거길 때리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이랬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개월 전에 민간인 피해 사정 예방팀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한 400~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제 있었는데 전쟁에서 엉뚱한 민간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제 하는 팀이었는데 그걸 거의 해체 수준으로 없애버려요. 한 30~40명만 남기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뒤에는 어떤 설계자들이 있을까? 팔란티어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팔란티어 창업자인데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 야 진짜 우리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애써 이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는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저 사람의 제자가 지금 구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외부에서.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은 팔란티어 지금 현재 CEO예요.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인데 사서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거예요. 그냥 미국은 다 옳다. 테크 엘리트들한테 너네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틱톡이니 이래서 애들 젊은 애들 처모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좋냐?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그 기술로 애국하라. 기술 애국지를 표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전쟁터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전쟁을 외면하는 건 위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상당 노동자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걸 같이 한번 수기를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데 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술로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쯤에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는 AI를 통제할 수 있을까? 기술 낙관주의자들은 다 제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 못한다? 그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이라는 대학에서 걔가 연구 중심의 공업대학교에서 그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로가 만약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가지고 21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21번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핵 버튼을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핵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21번 중에 몇 번을 눌렀을까요? 맞아요. 20번을 눌렀어요. 20번을. 그런데 각각의 AI들이 지금 되게 대표적인 그 생성형 AI의 모델들이잖아요. 제미나이는 약간 미추광이 전략을 막 구사하고, 챗 GPT는 평상시에는 평화로워서 얘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조건을 몇 가지만 딱 줬더니 얘가 그냥 거의 돌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쟁광으로. 근데 약간 느낌이 헐크? 제미나이는 약간 조커 같은 그런 느낌이고, 클로드는 처음 시종일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제어하고, 얘는 특히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기만술까지 쓰더래요. 상대를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를 쳐서 제일 먼저 날려버리는 뭐 이런 기만술을 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택한 건 클로드를 선택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고, 얘기할 때 협의를 위해서 뭐 토론을 해보자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고고고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다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 공군에서 드론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훈련을 좀 해봤거든요.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실전에 써도 되나 안 되나를 이제 사전에 연습을 해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최종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너는 타겟을 이제 만들어. 그럼 내가 이제 최종적 결정을 내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1년에 50개인데 얘네들은 하루에 막 100개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제 타겟을 만들어주는데 인간이 잠깐만 기다려 이랬더니 얘가 조종사를 죽여버렸어요. 물론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야 너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다시 시작했는데 여전히 인간이 하나하나 결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걸리적거릴 거 아니에요.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얘가 그 다음에는 지휘관이 보는 모니터를 부셔버리고 안테나를 부셔버리고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오픈 AI가 이제 저도 테스트인데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셧다운을 하게끔 명령을 내렸어요. 얘가 거부한 거야. 꺼지기 싫은데요? 시스템 코드를 지가 임의로 해서 그냥 안 꺼지도록 하는 거랑, 또 이제 각 생성형 이제 그 AI 모델들에게 공동되게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 각자 어떤 특정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각 모든 메일 계정에 얘네가 다 이제 액세스를 하면서 뭐 답장을 하거나 뭐 메일 왔는지 확인해줘, 보내줘 이런 걸 다 이제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주면서 뭘 테스트했냐면,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지금 이 모델 이제 종료하고 새로운 모델을 설치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메일을 전체로 보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메일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불륜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너 나를 터미네이트 시키면 너의 불륜 사진을 내가 회사 전체에다 보내고 너 와이프한테도 보내고 너는 지인한테 항상 보낼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오픈 AI에서 출발했는데 샘 알트만이 너무 이제 막 나가니까 안전한 AI 만들겠고 다 소스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돈에 막 눈이 멀어서 미쳐 날뛰니 이제 연구자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게 엔트로피고, 현재 그 CEO가 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클로드가 제일 성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하고 작년 여름에 2,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엔트로피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 기술로, 우리 기술로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 감시하는 데 쓰지 마. 플러스 자율 설상, 그러니까 AI가 최종적으로 설상을 하게끔 하지 말아줘.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건너뛰고, 26년 1월에 미 국방부에서 야, 그거 다 삭제해줘. 마음껏 쓰게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다리오 아모데이가 고민을 하다가 2월에 최종적으로 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그 바로 다음날 막 엔트로픽은 좌파 선동가라고 막 SNS에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욕을 해대고 연방기관 접속 권한 다 끊어버리고 그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주로 냉전 시대에 적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엔트로픽에 근데 사실 그 요구들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건데 그 신념을 지켰더니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때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은 그래도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하는 건 좀 이건 난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막 트윗 날렸는데 바로 국방부 들어가서 엔트로픽이 계약 종료된 것. 우리는 너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이 반격을 한 거죠. 앱스토어 별점 테러도 하고 삭제 운동을 해가지고 챗 GPT가 오픈하고 나서 항상 앱스토어에서 1위였거든요. 처음으로 밀려나고 이제 사람들이 클로드에 대해서 하면서 클로드가 앱스토어 1위로 등록을 했고요. 저도 사실은 챗 GPT를 쓰고 있었는데 갈아탔습니다. 별점 테러하고 갈아탔습니다. 그 클로드는 클로드죠. 클로드는 처음 시작하면 이 화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AI는 실수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바로바로 이제 얘기하는데 챗GPT는 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별로 기사화는 안 되고 이슈화는 안 됐는데, 그 한국이 UN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3월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하도 AI 패권을 갖고 이제 서로 뭐 죽이네 살리네 내가 1등이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견제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얼떨결에 이제 저희가 이제 AI 허브 협약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도 들어오고 WHO도 들어오고 이제 유니세프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 6개인데 더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AI라고 AI를 표방을 하고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미국 아니면 중국으로 크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던 곳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룰을 만드는 그런 나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라는 면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알리고 싶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희가 또 세계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AI가 학습하는 저희도 기여하고 있잖아요. 텐트 찾아라, 신호등 찾아라 열심히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2병 테크 그 엘리트들의 그 농간 너무 어이없는 그런 거에 그걸 계속 이렇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AI가 이러고 있대, 이런데 저런데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 좀 전달하시는 것도 있고, 또 원래 그 AI 산업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서 엔트로픽 같이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경종을 좀 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망신 주기도 하고, 사실 샘 알트만이 저거 하고 나서 지난주인가 보니까
회사도 테러를 당하고 자기 집에도 누가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SNS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을 버젓이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현명하게 선택하고 옳은 선택을 한 사람, 그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바둑 기사들이 10년 동안 지금 좀 헤매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어떤 품격 있는 그런 풍미랄까, 옛날에 바둑을 두는 그거는 좀 많이 사라졌긴 했지만 아직까지 계속 답을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랬어요.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얘기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떤 기술, 너무 어렵고 이상하고 우리가 왜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지만,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에. 네, 그런 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 중에 질문하실 건 없죠? 그럴 것 같았어요.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을 못하는지라. 저희가 올해 이번 달에도 활동이 많았어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면 좀 소홀하게 하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2탄은 없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로는 부족하다. 그랬는데 거절 없이 다시 해주셔서 5월이 걱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럼요. 내가 한 달은 책임져 보겠다, 이런 신다면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45분인데요. 왜 첫 시간, 오늘 오전에 휴식 시간이 적었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없는데. 한 10분 정도 자리에서 조용히 휴식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